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시사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한정현입니다. 이번 주 채널A와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본 기사의 키워드 8개를 뽑았습니다. 전공의들이 대통령과 만난 전공의 대표에게 합의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라며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은 그제 윤 대통령과 140분의 면담 후 그 내용을 비대위에만 공유했고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짧은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고 가격도 오르면서 4년 만에 반도체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에만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관건은 미국 기준금리와 중국 경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럼 토요 랭킹쇼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한민팀으로 갑니다.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어제 사전투표율은 15.6%로 역대 총선 최고치였는데 여야는 이를 놓고 각각 우리에게 유리하다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렇잖아요. 문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리니까 국민으로서 바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전투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현장 취재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호림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전국 사전투표율은 20.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같은 기간 때보다 4%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29.9%로 가장 높고 대구가 16.3%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만큼 투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누적 투표율은 15.6%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을 세워 최종 투표율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발길 돌리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사전투표 열기 보신 것처럼 뜨거운데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첫날 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였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예상됐던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사전투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된 게 2013년도에 재보궐선거부터 실시가 됐고 총선은 20대 총선 2016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전투표가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전투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보수층들이 사전투표를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투표로 간다 이런 거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마련이 돼서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함께 지금 사전투표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원래 본투표를 하던 분들이 꽤 사전투표로 가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의 편리성이 본투표는 딱 지정된 이 투표소에 가야 되지만 지금 사전투표는 전국에 어디서나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전투표를 미리 하게 되면
본투표나는 또 실수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전투표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체 투표의 고도 한 50%가량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전투표가 이게 비중이 커져버리면 본투표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본투표가 되고 본투표는 사후투표가 돼버리는 뭐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과연 그게 어떤 우리가 선거 날을 정하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맞는 것인지 또 여론조사 공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투표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그걸 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건 사전투표의 비중은 매년 이렇게 선거 때마다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말입니다. 오늘 유권자들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지난 총선과 비교하자면은 좀 많이 앞서고 있는 수치죠? 네, 뭐 지난 대선보다는 약간 낮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4년 전 총선에 비해서는 월등합니다. 네. 결과가 이제 6시까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계속 그 격차가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요. 대개 지금 보시듯이 한 4% 정도는 더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투표를 하신 걸 볼 수 있고요. 저도 사실은 어제 일찍 해봤는데 예. 투표소 열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특정 연령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남녀 다 이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 싸우는 사람보다 3번 싸우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보수 쪽의 사람들은 이 사전 투표를 좀 기피하고 본 투표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고 예. 첫날 투표도 가장 많이 한 곳이 전남, 가장 저조한 데가 대구 뭐 이랬지만 이게 이제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국민의힘 같은 데서도 지금 이 사전 투표를 하시라. 우리가 수개표도 병행했고 여러 의혹이 다 해소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3번에 걸쳐서 하시는 게 좋겠다. 3번이라는 건 한 사람이 3번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게 이제 전체 투표율까지 높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높은 사전 투표율에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결집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을 열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를테면은 투명한 유리잔에 물하고 소주를 섞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 물의 높이만 보고 소주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셔봐야 아는 거고. 이 투표한 것도 개표를 해봐야 아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각 정당 입장에서는 역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표함에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우리 쪽 편에 지지하는 그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마다 항상 언론에서는 이제 아전인수식이다 라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겁니다. 어차피 정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어떤 정당이든 간에 투표율이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설령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더라도 겉으로 그걸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릇되고 나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은 우리 쪽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 말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꼭 아전인수라고 탓하기보다는 뭐 이것도 투표율에 벌어지는 귀여운 애교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부산에서 지원 유세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사전투표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포인트는 전체 투표율보다는 캐스팅 보터인 2030 세대의 표심을 잡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나 선관위에서도 조사한 내용, 비례대표 정당 결정 여부를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대가 58% 정도가 아직 결정 못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고 네. 하면 20대는 사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또는 본인이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 전에 결정하고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0대가 지금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들로 보면요. 대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말씀드리면 40, 50대는 보통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예. 20대 같은 경우에는 스윙보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본투표까지 기다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본다면 20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또는 진보나 보수 두 양쪽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 뭐 투표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 투표 첫날인 어제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전을 찾아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현실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연구도시 아닙니까?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입틀막당한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두 대표의 사전 투표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는 장소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고려한 것 같아요. 예, 우선 지금 이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막말 논란 관련된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을 최대한 하여튼 부각시켰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대가 있는 신촌 쪽에 갔었고요. 예, 또 당에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나 이쪽 당 중심부는 지금 또 수원 영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 이 두 쪽을 함께 이게 투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상승 효과와 또 확산 효과 뭐 이런 것도 노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체 후보가 전부 다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전체 투표를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R&D 예산 삭감 이 문제와 또 이 카이스트 학생에 대한 이제 뭐 입을 막았던 그때 행위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전으로 간 것 같아요. 예, 특히 대전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뭐 거의 휩쓸다시피 한 적 아니겠습니까? 또 중원이고 또 중원에서 표를 또 많이 얻어야지만이 전체 유리한 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이 사전투표 장소도 아마 이런 전략적으로 다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일정차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어제 부산 강서구에서 한 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를 놓고서 야권에서는 관건 선거 논란이 또 나왔는데요. 뭐 일단 이제 본인의 일정이라고 뭐 얘기하시고 가셨지만 야당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 지역이 약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우세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많은 부분 이게 박빙으로 가는 결과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산을 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생 토론회라고 해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계속 예산 관련된 뭘 지원하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선거 앞두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대통령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도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덕도 갔을 때 가덕도 가서 왜 선거운동하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 가까이의 시기에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또 지역 가서 예산으로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관건 선거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발언들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왜 선거 앞두고서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관건 선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세하고 있는 현장 그림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을 방문을 해서요.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인 7천억 원을 지역 필수 특별회계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선거 시기고 민감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 특정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곤두서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딱히
관건 선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 집행이라는 건 선거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이것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정치 혐오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다만 국민의힘이나 이 정부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것은 본인들이 야당을 할 때는 과연 그런 잣대를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최근에도 나온 얘기가 선거 때 민주당 정부가 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풀면서 매표 행위를 했다 이런 지적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같은 기준으로 비춰보면 그때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선거 때라고 정책 집행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야당 때 과도하게 들이댔던 잣대가 정권을 잡게 되면 본인들한테도 돌아온다. 이 점은 좀 다시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일정을 바꿔서 윤 대통령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장소, 이 투표소에 투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장소로 옮기겠다라고 했고 왜 사전투표 장소를 바꿨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분들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본인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게 좀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울산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어디서 사전 투표를 했다고 소리를 듣고 차 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곳 부산 명지 1동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여기가 윤 대통령이 5시간 전에 한 곳이야. 나도 여기서 한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방금 들으신 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걸 소위 응징투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이걸 뭘 응징을 한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사전 일정을 쭉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신항, 식목일 행사, 부산대병원 행사 이렇게 이제 하고 사전 투표를 그에 앞서서 맨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던 조국 대표가 5시간 뒤에 예정도 없었는데 차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투표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이제 정권 심판을 계속 외치고 다니면서 뭐 사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실 거다. 심판이라는 의미를 알아달라는 말은 되지만 저걸 볼 때 과연 그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께서 보실 때 자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대통령이 했던 투표소를 와서 투표를 한다? 왜 그럴까? 본인이 대통령과 동격이라는 뜻인가? 여러 가지 그런 뒷말을 낳을 수 있어서 네. 물론 지지층에는 어필을 하겠지만 곱게 볼 수는 없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여야 모두 사전 투표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전 투표율의 높은 수치 총투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윤정현 의원님 네. 어떨까요? 사전 투표가 또 본투표를 이끌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참 예전에도 보면 사전 투표율은 높았는데 본 투표율은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는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좀 편리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미 미리 하는 것이지 총량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당이 저 중심으로 치러졌고 또 조국혁신당이 이제 제3당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선거 판세가 많이 이제 좀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양쪽에 다 실망한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선거가 지난해 21대 같은 경우는 66.2% 그런 높은 선거율이거든요. 투표율이었거든요. 네. 지난 대선이 77.1%였는데 글쎄 아마 제가 볼 때는 21대 총선 정도의 어떤 투표율 아니면 그 이하의 투표율 정도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건 자체는 이제 선거의 어떤 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이렇게 뭐 열기가 뛴다든지 아주 첨예하게 나눠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보다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이 이제 제기가 또 정치의 어떤 이 혐오감들이 특히 일부 후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좀 반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투표로 전체로 이어지기에는 좀 무리지 않나라는 좀 저는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승 평론가님 보면요, 일각에서는요 이념의 분열과 갈등이 좀 사전 투표율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실제로 투표는 수요일이거든요. 본 투표는 그 예. 사이에 상당히 며칠간의 간격이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더 지켜보고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대한 음모론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많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일부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전 투표로 가기가 쉽고 강성 지지층이 이제 두터워질수록 또 사전 투표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유의해야 될 것은 사전 투표를 하는 분들의 각각의 목적이나 취지, 의도 이거는 다 짐작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어떤 정당의 소극적 지지층이거나 무당층이라 할지라도 사전 투표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또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강성 지지층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또 양당에서는요 사전 투표에서 최대한 득표하는 것이 승리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동의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사전 투표에 얼마나 자기 지지층들, 뭐 진보든 보수든 정당들이 자기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투표율을 올리면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이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양측 양 정당 모두 다 선투표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지층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더 많이 나와서 일정 부분의 표를 확보해 놔야만 본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와서 특히 뒤집어지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당은 사전투표에서 별로 미온적이고 어느 정당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열심히 한쪽에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는 미온적인 정당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사전투표에는 어느 정당이든 관계없이 열심히 사전투표 해달라. 특히 지지자들에게 한 표가 소중하니까 그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사전투표에서 끌어내서 투표에 참여하게 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승리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불리하지 않았다는 그 팩트가 있어요. 뭐냐면 예.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사람이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도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문에 뒤집어진 경우가 아주 많아요. 국민의힘이. 물론 그래서 사전 투표는 주로 진보 여당 지금의 이제 민주당 쪽에서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게 정설같이 돼 있지만 사전 투표를 잘 해놔야 본선에서 어쨌든 그 기조를 유지하거나 이겼던 것들이 한 12군데라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지금 사전투표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를 해라.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전투표는 안 하고 본투표 하루만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간의 그 사전투표 누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전투표가 어느 특정 당에 유리하다 또 어느 특정 당에 불리하다 이것은 이제 옛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사전투표장에서 어제 혼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1.7cm에 달하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왜 1, 2번이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저한테도 좀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몰라서 왜 투표장에 갔는데 왜 1, 2번이 없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비례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면서 그러니까 비례를 낸 정당만 이제 일단 번호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 2번 즉 국민의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대표가 없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번호가 빠진 겁니다. 즉 1, 2번이 고유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서 고유 번호가 일단 매겨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이 당의 어떤 번호가 매겨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1번, 2번은 없습니다. 1번, 2번은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 여기가 이제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부터 이제 비례대표를 냈기 때문에 3번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4번이 이제 국민의 미래, 즉 국민의당의 비례정당이 이제 국민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투표가 이제 투표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셔서 특히 이제 뭐 이런 사전 정보가 없었던 분들은 꽤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번호를 적을 때 내가 왜 했던 그 번호가 없지?
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지금 이번에 워낙 투표지가 깁니다. 또 이게 51.6cm라서 많은 비례정당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때 아닌 대파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소 안으로 대파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파가 이제 정치적 상징물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표소 안에서는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비밀 투표의 원칙에 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자꾸 대파가 이제 최근에 정권 심판의 어떤 상징물로 또 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선관위에서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이기 때문에 안에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해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 상징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예. 근데 반입 금지까지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과도한 자유 침해는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선관위가 어떤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도 민주당을 빗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상징물을 만들면 그 역시도 아마도 선관위는 금지를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지 조치가 과도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특정 진영을 위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당장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대파 가지고 투표소 가면 왜 안 됩니까?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황당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관위가 너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물론 이게 선관위에서 얘기한 게 이렇더라고. 누군가 이게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도 되느냐. 그래서 아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침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투표소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대파 논쟁이 또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 상징물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뭐 들고 오든 말든 그냥 놔두고 하면 되는 거를 괜히 이걸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 이게 여론이 돼버리고 여론이 또 잊어버린 대파를 또다시 상기시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또 윤석열 대통령 반응 가지고 또 논란이 되는 것이 또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파를 들고 가겠습니까, 저기에. 저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관위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또 생기고 대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도리어 이거는 국민의힘에게도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놔두면 되고 그 개인한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끝났으면 될 문제를 왜 전국에 있는 투표소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또 논란을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네. 대파를 가져와도 됩니까라고 물어봐서 안 된다고 하겠지. 선관위가 대파 가져오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상징물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못 갖고 가게 한다네요라고 야당 대표가 저거를 이제 전국에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저게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된 거예요. 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파를 못 들고 가게 하니까 이번에 무슨 디올백을 들고 가도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 조롱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적 상징물들 다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연산군 실록 들고 가고 이대 성상납 어쩌고 한 그 책 들고 가고 그래도 된다고 그럼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저도 다녀왔는데 사전투표 그냥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면 이걸 예. 문제를 안 삼았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가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데 만약 선관위가 이거 가지고 전국에 있는 투표소에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문제시하니까 또 야당 대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를 개인한테 얘기해 주고 끝났으면 될 문제를 전국에 있는 곳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를 더 촉발시킨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전 투표를 할 때 투표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없는 물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에요. 사실은 투표만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저도 가보니까 다들 가벼운 옷차림에 거의 뭐 들고 오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걸어서 가거나 출퇴근할 때 가벼운 가방 정도 들고 가는 건데 뭘 들고 갑니까? 모자 쓰는 거나 옷 입는 것도 좀 상당히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냥 자유롭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파는
정치적 상징물이잖아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쪽파 들고 가도 됩니까? 해서 무슨 파 시리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네. 최 의원이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선관위가 과잉 대응을 한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투표 같이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사전투표 현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성 유권자 여러분께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김준혁 같은 분들은 확신범입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준혁 대표가 어디 술자리에서 한 얘기 몰래 녹음당한 겁니까?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본인의 역사학자로서의 직업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건 확신범이죠. 본인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본인의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 어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했던 사실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박성기 의원님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박원순 시장의 이제 3주기 추도식에 이 글을 올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 스승이다.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박원순님의 영혼이 하늘에서라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는 사실 저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스승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근데 그 명예를 회복한다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왜 이분이 아직 그 논란이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김재련 변호사 같이 이제 당시에 그 2차 가해자의 어떤 문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피해 호소인 때문에 지금 출마한 남모 후보도 지금 그 토론회 때 뭐 해명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명예 회복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명예라는 게 뭐냐? 저분이 그 부하 여직원에 대한 어떤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인데 그분을 그냥 추모만 하면 될 일이지 이분이 이제 그 김준혁 후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스승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여성단체나 당시에 피해자가 엄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김준혁 후보가 윤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발언도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윤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어요. 연산군의 어떤 뭐 이런 문란한 어떤 이 사생활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같이 연결된다는 것인지 참 이분은 모든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걸 현재적 사실과 연결시켜서 뭐 그럴 것이다라는 건데 우리가요 역사학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이 본인의 어떤 뇌피셜 그럴 것이다는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객관적인 사실과 사료 이런 걸로 정말 치밀하게 검증해서 역사적 진실을 파헤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그 시대 우리가 살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단서들 모아서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가본 것 같아요. 그때를 가보고 또 여기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뭐 투명인간인지 모르겠지만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역사학자가 맞나요?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이 발언뿐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어떤 해석을 하고 내리는 것인데 근데 지금 아까 김민석 상황실장이 뭐 여러 가지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분이 자기 육성으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다 SNS에 그냥 글을 하나 올리고 끝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지금 사전투표하는 모습도 보면 뭐 전혀 뭐 뭔가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연 이런 일이 생기면 예전 같으면 후보들이 뭐 광복회를 찾아간다든지 조계사를 찾아간다든지 자기가 비하했던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진정한 어떤 사과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대한노인회를 찾아간다든지. 근데 이분은 찾아간 그런 뭐 이 시도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즉 이대생들이나 이대나 여기에 찾아가서 본인의 말이 잘못되는 거 사과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뭐 소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사과라니까 억지로 사과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왜곡하면 과연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과거 발언은요.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성단체들은 김 후보 선거 사무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요. 이화여대 동문들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은 이화의 동문들이 만들어왔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화의 구성원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화 동창은 이화의 역사를 함부로 모욕하고 폄하한 김준혁 후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상식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네, 이화여대 동문들은 물론 여성 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표명을 한 김 후보 어제는 사전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사과하라 그렇게 이제 조치를 내렸고 그거에 따라 사과를 했는데 뭐 그 다음에 조치는 따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이 나올지. 뭐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뭐 어쨌든 발언이나 내용이나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내용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 본인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까지 뭐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나 아니면 대상화하는 부분이나 또 현실,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비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나친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뭐 후보를 사퇴시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분만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걸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김 후보 발언에 또 논란이 계속되는데 민주당 여성 후보들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현재 민주당에서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지금 현재도 여성 단체 쪽의 입장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좀 여성 후보들이 뭐 특별하게 좀 두드러지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래도 몇 명의 의원들이 또 나서고 있는데 이화여대 총학생회당 출신이었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되고 정제된 발언,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움을 내비치고 있고 여성 의원들 몇 명이 좀 현재 선거에도 판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김준혁 후보가 거론을 했던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이 이제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굉장히 가치 있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 내용을 잘 보시면 김환란 등의 여성 지도자들이 접대를 주선을 한 거지 성상납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상납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역사학자로서도 논문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무리하게 어떤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힘들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이제 라디오에다 얘기할 때 저도 들었는데 상당히 진솔하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 이상의 그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안귀령 후보라든가 강선우 후보, 최민희 후보 이분들 다 이대 학부 나온 분들이에요. 네. 지금 이대 동창회가 난리가 나서 캠퍼스에서만 한 게 아니라 김준혁 후보 수원 사무실 앞에서도 지금 항의 집회하고 여성단체도 항의 집회를 하고 이대 동창회 수원 지부장은 지금 연일 성명도 내고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안규령 후보, 강선우 후보, 최민희 후보 이런 분들도 유세 도중에 한두 마디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제가 보면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침묵을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유불리를 떠나서 같은 공분을 느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침울하면 모르실 것 같지만 이게 암암리에 다른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직 본투표 남아 있고요. 표심이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뭐 어디 뭘 이렇게 비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입장 표명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김 후보 막말 논란 파장이 상당한 가운데 수원정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파문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뭐 좀 투표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수원정은 민주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여기 3선을 했던 지역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불리한 지역인데 이 여론조사 이제 이제 깜깜이 뭐 일몰기간 이게 지나가기 전에 이제 한 조사는 이제 좀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9.5 대 42.5 정도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아마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원 영통이라는 지역이 꽤 수원에서는 이제 아주 이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지역은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지역에 딱 후보가 2명밖에 없다 보니까 한 명이 사퇴를 하거나 뭐 문제 생기면 그냥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해서 계속 버티는데 문제는 이 파문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대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며칠 사이에 계속 전국적인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만 놓고 봐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뭐 김준영 후보가 이게 당선된다면 이게 뭐 문제가 없는 것이냐 뭐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다른 지역의 파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아마 전국적인 어떤 파급력 여기에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편법 대출 논란이 있는 경기 안산갑의 민주당 양문석 후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한 뒤에 검찰에 양 후보 딸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먼저 제안을 하고 사전투표 전날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건 관건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내가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건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불법성이 표징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점을 이 기회에 들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자로 중앙회가 검찰에 수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결론이 금방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2, 3일 이상 끄는 거는 이상해요. 저희가 온전한 감독권과 검사권이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텐데 보름달이 둥근 것이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의 관건선거 비판에 이복현 금감원장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 이해찬 위원장이 지금 뭐 관건선거다 왜 이렇게 빨리 내냐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해찬 위원장은 양문석 의원이 잘한 걸로 보시는 건가요? 자, 이해찬 위원장은 양문석 의원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 그 입장부터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이라면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다음에 이게 조사한 게 관건선거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평가가 가는데 그 이야기는 없이 그냥 이거 조사한 거 관건선거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금감원이나 정부기관이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에 대출 서류 또 사업자 등록증이 진짜인가 왜 내줬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금방 이 판단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금감원에서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런 발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요. 선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경우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김만배와 신앙님의 어떤 가짜 인터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관건 선거니까 나중에 판단해야 되나요? 가능하면 빨리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김대엽 녹취록 파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어떤 수사기관이나 어떤 중립적 기관에서 판단해야 국민이 그걸 보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고 관건 선거냐 이야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정부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있으면 아우 선거 때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선거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옳은 건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양 후보의 부정대출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건데요. 양 후보는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양문석 후보 측에서도 뭐 불법이라고는 생각 안 하더라도 편법 대출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또 해소를 해야 되고 대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급적이면 이제 원상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완벽하게 회복은 당연히 될 수 없는 거겠지만 일단은 처분을 해서라도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나름의 어떤 정상이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출 과정이 뭐 합리화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고 사실 이 대출에 관련해서 편법을 넘어서서 사문서 위조 등의 위법 사실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크고 또 지금 중간 조사 결과에서도 좀 그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출금을 아파트를 처분해서 갚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당연히 아닌 것으로 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39억 원이냐 40억 원이냐 이렇게 내놨다고 하잖아요. 액수는 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세대로 팔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업계에서 얘기하기는 이게 이제 서울 반포에 있는 H 아파트인데 굉장히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31억 원에 양 후보가 가족이 이제 이게 짬짬이 대출해가지고 샀을 때 31억 원인데 39억에서 42억 원까지 간대요. 이거 잘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갚으라 그랬잖아요. 한 달 기한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안 팔리니까 못 갚는다. 뭐 BJR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느냐? 아니에요. 석 달 뒤에 강제 경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후보가 선거를 이기든 어쨌든 그 결과는 차치하고 형사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사법 처리되면 배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해드렸고, 이 돈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다 이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여름 전에는 그 아파트 주인은 분명히 양문석 후보가 아닐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늘 양문석 후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서 국민의힘 장진영, 이원모 후보의 의혹도 조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떤 의혹 내용인가요? 두 가지인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사실은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지금 양문석 후보는, 저는 뭐 양문석 후보가 그렇게 한 걸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양문석 후보가 이 금감원장이 왜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지가 이해는 안 돼요. 새마을금고에서 하면 돼요.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해서 고발까지 한다잖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금감원장? 왜냐하면 금감원장은 새마을금고 그 지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독권이나 검사권이 없어요. 근데도 굳이 나와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특검까지 해가지고 중간에 발표하고 나중에 이제 검찰이 먼저 발표를 했었죠. 대선 전에. 그래가지고 나중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BBK 문제가 돼가지고 그분이 또 감옥까지 가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거 발표를 하고 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아빠 찬스라고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양평 공흥리에 2,5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아버지, 부친 되시는 분이 이사로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부분의 대출을 받았다. 물론 본인은 대출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분도 그럼 조사해서 발표해라. 또는 지금 이제 또 용인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이원모 후보죠.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이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약 한 16,000주 정도 갖고 계시나 봐요. 근데 이제 용인 정 지역구가 SK 하이닉스가 공장에 들어오기로 예정된 곳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그럼 선거 전에 금감위원장이 다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물론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지켜달라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에 나선 장해찬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제 유세장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저게 장해찬 후보의 품격 같습니다. 존중하실 분은 존중하시고 들을 사람은 듣고.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샴푸 사오라는 거 잘못한 거 맞잖아요. 경기도 법카로 아침마다 샌드위치 사다 나르고 한우, 초밥, 이런 쌀국수 많이도 해 드셨잖아요.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장해찬 후보의 이재명 맞불 유세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어떤 이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유나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 후보들 간에도 저렇게 이제 유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잠시 또 피해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봅니다. 저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다고 해서 저 문제가 무슨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해찬 후보의 저런 행동 자체는 우리가 뭐 다른 데서 이런 이재명 후보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 앞에서 지금 연설 중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본인이 저는 주장의 정당성을 상당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가 만약에 모든 지역에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그게 선거 유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 간에 또 그래서 지켜야 될 어떤 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부산 수영은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 표심이 나눠지면서 이제 민주당이 또 이 자리를 얻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방성규 의원님? 저게 이제 4월 2일, 3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부산 수영구의 그 마지막 발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인데 보시다시피 딱 붙었잖아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저게 한 25대 25 정도로 장해찬 후보, 정현 후보가 엇비슷해가지고 유동철 후보의 어부지리 가능성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유동철 후보 기분 나쁠 겁니다. 자기가 어부도 아니고 둘이 뭐 홍합하고 조개도 아닌데 자 저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수영 주민들이 이제 표로 결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의힘에서 한창 전도가 유망하고 어쨌든 물의를 빚어서 공천이 취소된 장 후보에게 당신의 억울함은 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전통적인 여당의 텃밭이고 하니까 크게 결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단 안 하고 본인이 단일화하자고 하다가 이제 원칙을 내세운 정현호 후보가 어쨌든 계속 가니까 본인이 이제 끝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저 4월 2, 3일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제 수영 구민들이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부지리가 될지 뭐 막판에 장해찬 후보가 더 대역전을 할지 하지만 저 뚜렷한 흐름의 추세는 무슨 뜻이냐면 장 후보가 더 끌고 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대인 장 후보가 억울함을 좀 뒤로 하고 찬찬히 자신이 몸담았던 그 당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본인은 나이가 젊잖아요. 정현호 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기약한다면 좀 진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장해찬 후보의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장 후보는 지금으로서는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끝까지 갈까요? 일단 현재는 완주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보통 네. 단일화를 하려면 사전 투표를 하기 전에는 사퇴를 해야 이제 본인 지지층을 단일화 파트너에게 몰아주거나 혹은 본인으로 단일화됐을 때 그걸 받거나 인수받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재명 대표의 방문에 대해서 맞불 유세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게 사실은 장해찬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현우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동격서 같은 거죠. 뭐냐면 네. 이재명의 맞설 자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항의를 하는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는 실질적인 내용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여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렇게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본인이 뭐 용퇴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끝까지 간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정파와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컨설턴트적 제3자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만에 하나 이제 만에 하나라기보다는 좀 가능성이 더 있는 편인데 장해찬 후보가 3위로 끝이 나고 1위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는 장 후보가 이 모든 걸 뒤집어쓰고 이제 앞으로의 정치 장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에 결국에는 저러지만
본투표를 앞두고라도 사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객관적인 전망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정치인의 심리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냥 또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장해찬 후보의 현재 태세만 봤을 때는 완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선거 막판 여론 어디쯤 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 전 공표가 가능한 마지막 날 조사가 포함된 2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2개의 각기 다른 여론조사,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가 자체 여론조사 팩트 시스템 폴 A를 돌려봤는데요. 4월 3일 기준 민주당은 36.12%, 국민의힘은 36.18%로 0.06%포인트 차이의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박상기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 채널A의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0점 뭐 얼마인데 저런 걸 이제 저는 뭐 바둑을 그리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 눈 터지는 개가 바둑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집승부다. 반집승부는 바둑의 신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여론조사 다 소용없습니다. 이번 총선처럼 중구난방 여론조사가 많았던 여론조사 이 선거가 일찍이 없었지 않았느냐. 제가 10번째 총선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이제 필요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전투표하고 있는데 지지층을 누가 많이 투표장으로 이렇게 오게 하실 수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권자 본인들의 몫입니다. 이제 내가 투표장을 가야 할 이유를 찾고 직접 문 열고 투표장으로 걸어 나가셔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당, 그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이겼네, 아이고 우리가 뒤지고 있네 이러는 국면이 아니다. 그야말로 초박빙, 엎치락뒤치락, 살얼음 모든 용어가 동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4월 11일 새벽에 그러니까 4월 10일 6시에 출구조사도 이번에는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워낙 다양하고 많고 254개 지역의 후보들을 누가 맞춥니까? 못 맞춘다고 보고요. 끝까지 후보들, 유권자들 나라 생각도 하시고 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생각도 하신다면 끝까지 안심할 수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지난 보름간의 상황, 또 올해 초부터의 지지율 역시 양당이 여러 차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혼전 양상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보니까요, 여론조사가 아까 이제 박상기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봐도 정말 여론조사가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 공포에 저도 보면 하루에도 뭐 수십 건씩 오는데 아예 저는 그냥 차단을 해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요,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전체 여론조사의 22% 이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론조사를 양당에 지금 분석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정한 어떤 보수층들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어떤 지지층의 어떤 너무 과표집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 여론조사 지역 여론조사인데 너무 차이 나는 정반대인 여론조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국민들은 그게 신뢰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또 이렇게 여론조사가 하루가 건너고 사실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만 90개가 넘어요. 근데 이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한 반도 안 돼요. 그만큼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이게 좀 폭이 넓습니다. ARS 조사를 우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기계음으로 하는 것들. 이거는 직원도 많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격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생겨서 ARS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ARS 여론조사는 물론 뭐 전문가에 따른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전체 어떤 판세를 좀 흐트려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당에서도 이런 거 좀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본인들 스스로 봐서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초박빙적인 상황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지난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요. 자, 그러면 투표일까지 여론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된 기간에 여론 변화를 제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결국에 좁혀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선거를 결정하는 유권자 크게 최종 결정하는 유권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이제 너무 실망스러워서 찍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다소 이제 온건한 성향의 보수층이 유권자들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정권을 분명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야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유형의 유권자들은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민주당이라든지 야당 쪽으로 표심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몇 주 전에 나타났었던 그 여론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 첫 번째 유형,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때 투표를 했지만 실망한 층들이 남은 기간에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가장 큰 변수, 남아있는 변수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심리가 이제 부딪힐 수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뭐 여소야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민주당의 의석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걱정이라든지 나아가서는 공포 이런 것들에 좌우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또 다른 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왕 지는 김에 그냥 크게 져라. 나는 손을 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윤 대통령 실망층 이쪽이 이제 결집을 하는지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는지 여기에 이제 마지막 관건이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각 당에서는요 격전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합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49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50곳 전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합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양당 결집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 전국 55곳에서 3 내지 4% 이내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이 15곳, 인천, 경기 11곳 등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격전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 지역 강태웅, 권영세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민심은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이 어느 거는 또 권영세 후보가 앞장서는 것도 있고 강 후보가 앞장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기는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로 권영세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강벨트 중에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돼버렸어요. 저기 대통령실이 저쪽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이슈와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곳을 반드시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수승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실인데 저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한강벨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활을 걸고서 양측이 공략을 하는 지역구고 다만 현재로서는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야말로 초박빙이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 마지막에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없이 아주 근소한 차이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유삼영, 나경원 후보가 맞붙은 동작을 지역도 격전지입니다. 자, 박상규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6번을 갔어요. 어떤 총선 특정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 같이 바쁜 그 정치인이 6번을 갔다? 한두 번 더 갈 것 같아요. 10번을 갈 수도 있어요. 저기서 투표를 끝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운동을, 캠페인을 그 정도로 공을 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경원만은 떨어뜨리겠다. 자, 왜 그러냐? 한강벨트를 상징하는 지역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나로 시작하는 별명도 나오고 저기가 또 여성 폄훼 논란에 또 여러 가지 상징적 지금 그 장소가 되고 있어서 야, 이재명 대표가 정말 팔을 걷어붙였구나. 6번 한 번도 안 간 지역이 지금 100군데가 넘을 거예요, 아마. 대표 얼굴 못 본 그 후보들도. 그런데 저렇게까지 공을 들인다? 유삼영 후보가 예뻐서 가겠습니까? 물론 예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나경원만은 여의도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은 뭐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은데 정말 나경원 후보도 안심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지지층이 결집하느냐. 이 이제 여기 동작을을 중심으로 한강 벨트가 파란 색깔이 되느냐, 빨간 색깔이 되느냐. 네. 파란 색깔이 짙어지느냐, 빨간 색깔이 짙어지느냐에 그야말로 그런 시금석 같은 곳이 되어서 앞으로도 한 2, 3일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도권에서는요 또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성남 분당갑, 이광재, 안철수 두 후보가 나서면서 잠룡 대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특히 더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뭐 재생병원이라든지 의사분들이 꽤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론을 그러니까 이 여당에 지금 좀 불리하게 상당히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이 지역 그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여당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에 지금 복병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안철수 후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가 거의 뭐 지역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선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 지역도 굉장히 막판까지 정말 이 초박빙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민심 향배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오늘 사전 투표율은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23.4%로 지난 총선보단 앞서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6시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